1강에서는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좀 약간 딱딱했는데요. 2강에서는 주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사례부터 해서 영상 자료도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어렵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시 중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감정 몰입도 잘 되고, 예를 들면 어린 개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미를 따라잡힌 어린 개 한 마리, 큰 개들이 새끼줄에 묶여서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이 개장수의 구럭을 빠져나와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연은 어디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서 썩어가는 어린 개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개가 갯벌에 살아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왔다가 탈출을 꿈꾸게 되는데 이게 결국엔 군용 트럭에 깔려서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시대적 상황을 은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군용 트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독재, 군사 독재 시절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개는 이제 일반 시민 중에서도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젊은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주제 의식이고요. 그래서 그때 시대 당시에 어떤 민주주의와 뭐 자유 이런 걸 염원하던 청년기에 쓴 시겠죠. 그래서 어린 개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갈등 상황은 잡혀가지고 갇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탈출을 꿈꾸게 되는 건 이제 긴장도를 높이게 되고 물론 결론은 비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꾸로 자유에 대한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냐면 어린 개가 어떻게 돼요? 온갖 어려움을 딛고 탈출을 하면 더 좋겠죠. 예. 그게 요즘에 또 스토리텔링을 바라는 분들의 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극은 너무 많아요. 우리 슬픈 일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완천 시인의 작품인데 뭐 커피 믹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커피 믹스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 목다고 속 꺼내서 끓은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커피 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오브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스토리텔링의 요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목 단다. 이건 완전 갈등 긴장 만빵인데요. 끓는 물.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다음에 김부장 뭐 이런 이제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시키드나 일종의 플롯이죠. 예. 간단한 시이지만은 스토리텔링의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자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뭐를 어쨌길래 웬만하면 내 탓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내 탓 이것도 이제 갈등 상황인 것이고 네. 미친 듯이 놀아놓고 이건 내러티브죠. 사건이죠. 그래서 어쩌길래라는 거는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요일을 하나의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내가 뭐를 어쨌길래 이런 갈등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간단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노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G.O.D의 어머니라는 노래인데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중국판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짜장면을 통해 가지고 회상을 하고 있죠.
갈등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영상과 노래 가사가 일치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노래 영상하고 가사하고 전혀 맞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런 노래들 이후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노래 가사하고 연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텔링 기법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나게 되면서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진화를 계속 해오는 거죠. 약간 희망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사로 썼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식당을 열었다.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죠. 이런 건 약간 예술적인 비극성을 좀 초점을 맞춰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슬픔, 아쉬움, 약간 현실적 결핍,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드림 포인트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형식으로 작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어린 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의인화를 일종의 하는 건데요. 이제 거위의 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위의 꿈도 우리가 거위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뭐냐면 당신은 왜 어떤 루저들, 약자들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전 국민의 95%가 다 약자고 루저인데 그럼 내가 누구를 대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대중문화 관점에서는 그럼 누구를 대변해야 되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남루하고 버려지고 찢기고 뭐 상처가 있고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과 같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간직하고 있고 그런 대상으로서 거위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언젠가 날 것이다. 그래서 신해철의 뭐 민물장어의 꿈이라든지 뭐 나라라 병아리라든지 이런 동물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처지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풀어주는 그런 노래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노래로만 맞물렸고요. 또 요즘에는 OST로 노래들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와 노래가 잘 결합된 OST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OST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하고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잘 부합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대표의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건
그 나비가 어떻게 고치에서 나비로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화려하게 비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거든요. 그것이 국가대표라고 하는 곡과 좀 잘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는 비인기 종목이었던 점프스키 선수들 이야기 있죠.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대표의 개념도 매우 다르게 보고 있죠. 우리는 국가대표 하면은 뭔가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소시민인 일반인들의 관점을 보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스포츠인들이 많거든요. 뭐 대학생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국가대표를 되는데, 우리는 엘리트 스포츠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 좀 분리되는데, 어쨌든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대표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 정말 사고를 치는 사고 뭉치들도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선수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부심을 전달해주면서 이들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효과를 보는가라는 것을 나비가 되는 과정을 접목시킨 노래와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서 대중적으로도 크게 흥행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침내 스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종목도 잘 선택한 점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점도 있겠지만은 점프스키라는 건 결국 공중으로 활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그 공중으로 활강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뜻하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시각적 장면 자체만으로도 답답한 생활과 현상에서 벗어나는 활강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묘한 쾌감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나비가 날아가는 장면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여하게 되고, 뭐 금메달을 따면 더 좋겠죠.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더 열광하고 있는 문화심리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국가대표로 참여를 하죠. 네. 물론 처음에는 1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공만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친구들 실제로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거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기본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텔링에 관련돼서는 이 EBS에서 꽤 오래 전에 이런 그 기획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까지 발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살펴드릴 것은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약간 이제 틀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말해준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울 자,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를 파는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되는 2개. 자, A와 B 있는데요.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자, 잘 팔리는 곳과 잘 팔리지 않은 곳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럼 왜 잘 팔리고 잘 안 팔릴까요? 사과는 비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값도 싸고 좋은 명품 사과다. 이건 뭐냐? 굉장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꿀 맛있다. 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밖에 안 된다. 경제적인 효용성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옆과는 판매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옆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커플 사과입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다고 하네요. 자, 발렌타인데이 선물해 주세요. 건강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용성도 있죠. 사람들이 이 판매대 앞에서 기꺼이 자. 지갑을 연 이유는 사과의 원산지나 당도 대신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과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바라죠.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드림, 꿈이 들어있죠. 자, 2개씩 포장되어 있다. 2개씩이라는 것은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남녀, 연인. 물론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이거 산다고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비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더구나 이 커플은 실제로 사랑 싸움을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현실의 스토리를 좋게 만들려고 사과를 2개를 삽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산 것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샀던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아오모리 사과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영웅형, 근데 루저형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실제 인물 스토리는 바로 박지성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스토리 형태를 우리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박지성에 관련된 이 영상은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고 또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 곳에서 가장 선호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이제 일생일대기를 이야기 들려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영웅들은 처음에는 평범하거나 잘 부각이 되지 않는 과정을 펼쳐지게 되죠. 더구나 왜소한 체격, 불리한 조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캐릭터이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박지성의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 진학을 어렵게 했고 거기서도 굉장히 순환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축구를 하게 되는 주인공이죠.
이런 소신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우리는 바라나요? 네, 이 사람이 인정받거나 그 가치를 제대로 세상에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박지성 같은 경우엔 누가 등장하죠? 예, 히딩크가 등장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히딩크가 없었다고 그러면 발탁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멘토 내지는 스승이 등장을 하는 것이 이야기 구조에서는 또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박지성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고요. 또 여기에 부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계속 눈여겨 봐야 될 그런 가치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 있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성과들만 있게 되면은 또 플롯상으로 봤을 때 덜 흥미롭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템포 쉬었다가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말을 내리느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잘 극적 구성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어떤 독백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려고 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성과가 끝났다 이렇게 가지 않고 나름대로 그 자신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결론을 맺는 것,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플롯이다 라는 거죠. 사실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희망적으로 계속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서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이게 19살 때 이야기인데 시점으로는 매우 앞서는 거지만 결말 부분에 배치를 하면서 플롯을 구성한 작품으로서 전형적인 약자가 영웅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약소국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웅이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반드시 영웅이 드러나느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웅 중에서도 실제 영웅들, 또 채 조명받지 못한 영웅들을 나름대로 공익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익 광고형 스토리텔링 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 전에도 뭐 홍범도 장군 유해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들만 알지만 그렇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 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홍보하듯이 이런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뭐 성금도 모아주세요. 이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이제 좀 단편적이고 밋밋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까? 스토리텔링을 접목을 한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 청년이었다. 조선 청년이었다죠. 그 이제 캐릭터죠. 그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를 떠났고 직접 총을 들고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이게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내러티브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끌었다. 여기까지가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뭐 했느냐? 사진 한 장을 남겼다는 거죠. 그게 어때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뭘까요, 이게?
다시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예.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청산리 전투의 내용을 역사적 팩트에 근거를 해가지고 쭉 나열 설명을 하는 거죠. 6일간 전쟁이 일어났고 뭐 몇 명이 참가했고 일본 병력은 얼마였고 일본군은 3,3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엄청난 대첩이다. 뭐 이렇게 홍범도, 김좌진 장군 같은 독립투사 이름이 밝혀졌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독립투사들이 있다. 이게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광복이 됐고 60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됐느냐? 이분들의 존재감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 상황과 이제 문제죠.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설의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논평을 하면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건데 뭐 필봉을 세웠던 지식인이 부일 협력자로 돌아선 까닭을 그 시절을 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 시절을 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지식인들이 뭐 친일 행위를 할 때 지식인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라고 하는 조선 청년은 뭐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직접 총을 들고 항일투쟁을 했다. 승리를 이끌었다. 근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진조차 없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름 없는 전사들의 이름을 추모비에 새기기 위해서 이름을 찾기 위해 후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전화번호입니다. 아까 숫자는 전화번호입니다. 051-703-4553 여기로 이름을 알려달라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홍보 콘텐츠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역사적 사실과 결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다른 접근보다도 공감과 또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스토리텔링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학교입니다만 학교 어린 시절부터 뭐 앞에 그 교단에 나와가 연단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시키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자님이 옛날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뭐 석가모니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뭐 소크라테스가 뭘 얘기했고 이순신 장군이 뭐 12척이 있었고 뭐 그래서 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 서양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차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차기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뭐 애플사를 만든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인데 물론 이 사람은 스탠포드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ruth be told, 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걸 그냥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자기가 뭐 graduation. 어쨌다.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그래서 stories from 제 my life. 인생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Big 하는다. deal. 세 가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죠.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그래서 자기가 리드 컬리지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 대학, 교과 대학인데 그 도강을 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퇴한 얘기까지 하고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모가 미혼모였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입양을 보내기로 하겠다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하기로 했는데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남자인 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양어머니는 대졸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도 다 깝니다. 입양 동의서 쓰기를 거부했다.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그런데 college that was 대학에 almost as 입학을 expensive 했는데 as Stanford. 잘 And all of 몰라가지고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너무 were being 대학 spent on my 등록금이 college 비싸서 tuition. After 6 months, 너무 힘들었던 I couldn't 거죠. see the value in it. 그리고 I 대학 had no 생활도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다녀봤자 my life. 도움이 안 되는데 And no 그래서 idea how 때려친 college 거죠.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And here I was spending all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자, 양부모들이 평생도록 돈 모은 돈을 대학에 쏟아붓더라.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교육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지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대학 교육이 쓸모가 없다. 내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면 공감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렇게 자기 인생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대학 쓸모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 대학 다니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겠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할 수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학을 그만두고 어떻게 했느냐?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서책 강의인데 도강을 합니다. 학교 곳곳에 있는 포스터와 서랍에 붙어 있는 상표들 이걸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 그냥 도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이 완전히 다 효과가 없는 거나 쓰임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교육 체계에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이때 도강을 한 게 스티브 잡스가 맥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맥킨토시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애플사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애플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메시지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특히 대학 졸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도 뭐 2개, 3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은 세 가지 화자층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거. 두 번째는 남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대신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작하는 거죠. 물론 창작하는 것도 사실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경우와 완전 창작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자기가 경험하고 성과를 보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고 특히나 자기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스티브 잡스의 삶이라든지 그가 삶 속에서 만드는 결과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겠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하니까 진정성을 느끼게 돼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스스로의 셀프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셀프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주로 남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거나 새로 창작한 스토리만 전달한 것들이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따로 창작하는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모바일 문화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셀럽이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한 가지 사례로 저는 이제 SNS에 인플루언서라든지 크리에이티브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주얼로 텔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적 요소가 많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그런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텔링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토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진정성 당연히 중요하고 텍스트로 시작해서 이제 이미지로 완결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이미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플롯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플롯 구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러티브에 나열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되게 스토리텔링 언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강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캐릭터의 공감 정도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많은 기업에서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리브 브릴리언트,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이 광고 스토리텔링 했다고 하는데 등장 인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플롯도 없고 사람들의 드림 포인트도 없고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스타벅스에는 스토리텔링은 사실상 없어요. 세일 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일이라는 것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건데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 통과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이렌의 저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노랫소리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데 세이렌인 게 뭐냐면은 결국엔 유혹하는 악마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의 로고는 사실은 이 세이렌을 형상화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세이렌이 결국 유혹하는 존재냐 사람들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냐. 그래서 이미지만 차용했지 사실은 스타벅스는 스토리텔링을 부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내세우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프랜차이즈점들은 컨셉만 있고 스토리텔링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장을 여러 가지 구성을 했는데 그냥 공간만 있지 스토리텔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컨셉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공간적 이름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초코파이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없고 그냥 공간적인 구성만 있고, 이런 건설사의 그 아파트 이름 같은 경우에도 뭐 무대만 나온다든지 이름만 빌려온다든지 그런 컨셉만 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토리텔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스토리텔링의 시작인 것은 맞지만은 이름 자체만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름 자체는 컨셉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뭐 삼성이든 이런 칠성이든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세 개의 별이거든요. 세 개의 별이라는 건 동양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칠성도 칠성사상, 그래서 북두칠성의 바탕을 둔 굉장히 오래된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서브 트렌드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물론 로고라든지 또는 색깔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트렌디하게 여기긴 하지만은 스토리텔링 자체가 센시티브하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도 이 컨셉인데 지금은 또 약간 시간이 좀 지나서 하이 컨셉이 아니지만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이 컨셉이 맞았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광고에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처음에 히트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정이라는 하이 컨셉에다가 그 광고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여기서 광고를 틀 수는 없지만 각 개별 에피소드를 하이 컨셉에 맞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였었던 그런 사례였었죠. 자, 스토리텔링 중에 가장 잘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아오모리라고 하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태풍이 많이 부는 국가 중에 하나죠. 태풍이 불게 되면은 과실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실지 알밉게도 태풍이 부는 계절이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초중까지 태풍이 많이 붑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뭐 사과든 배든 과실이 참 한참 익을 때인데, 다 익을 찰나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우수수 다 떨어뜨리게 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죠. 농민들 입장에서 이게 다 빚이 되는 건데, 자, 이랬을 때 이 사과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떨어져가지고 낙과됐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과니까 싼 값에 그냥 팔아야 되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싼 값에 그냥 팔았으면 여기까지 언급이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했느냐, 딱 보니까 그러면 태풍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가 남아서 달달 매달려 있는 것에 이제 주목을 했죠. 근데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합격사과라는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근데 이게 합격사과는 하이 컨셉이에요. 사람들이 딱 듣자마자 알죠. 합격사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합격사과냐? 우리가 수험생한테는 뭘 선물해 줍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엿을 선물하죠. 엿을 선물하는 게 뭐냐? 철석 붙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전에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철문에다가 엿을 막 이렇게 붓기도 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떨어진다, 불합격한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아오모리현 사과는 뭐냐면 태풍을 이겨내고도 버틴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 사과다라는 하이 컨셉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더니 몇 배의 더 비싼 가격으로 사과가 팔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데도 설명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나왔어요. 뭐 플롯도 나오고 갈등 상황도 나왔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 뭘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하느냐? 그럼 이 사과가 뭐냐라는 거죠. 사과는 캐릭터를 뜻합니다. 누구냐? 수험생입니다.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뭐냐? 어떤 태풍이나 고난이 와도 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드림 포인트죠. 그리고 사과는 수험생을 뜻합니다. 감정이입과 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더 이상 그냥 사과가 아니라 수험생을 뜻하게 되고 미래에 어떤 붙어있는 자신, 그런 소망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상품 개발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재미와 유머가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재미와 유머만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뱃살 이런 쌀이 실제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재미는 있죠. 근데 누군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다들 좀 뜨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쌀이 직접 나왔느냐. 근데 여긴 약간 재미만 있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뭐 오빠 몇 살, 언니 몇 살 이게 네 재미는 약간 있을 어떤 분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쌈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흥부보쌈하고 놀부보쌈이 있는데 흥부보쌈이 저희 동네에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놀부보쌈은 잘 돼. 왜 잘 될까요? 우리가 선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놀부집에 먹을 게 많겠습니까? 흥부집에 먹을 게 많겠습니까? 흥부집에는 뭐 먹을 게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채소만 있어가지고 그 비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대중적 관점에서는 놀부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 놀부는 뭔가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시중에 나가 보시면은 그 음식점에는 우리가 흔히 선악 관점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적굴 삼겹살집, 강호동 삼겹살집, 도둑놈 삼겹살집, 뚱보 무슨 식당. 주로 약간 우리가 흔히 안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연상하느냐, 그렇죠? 다르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있다. 특히 음식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걱정 뭐 갈비, 인걱정 갈비라고 얘기 선비 갈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죠. 자, 먹을 거 나온 김에 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례가 에비앙입니다. 예. 그 상품 그 포장지에다가 라벨 비슷하게 옆에 그 띠지에다가 이거 적어놨어요.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 1789년 신장경서를 앓던 프랑스의 후작 레세르는 요양을 위해서 알프스의 한 마을인 에비앙을 찾았고 이곳의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 후에 레페르 후작은 병을 고치게 되었다. 이에 감탄한 후작은 전문가들과 함께 샘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미네랄이 함유한 에비앙 지하수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지만은요. 여기에 스토리텔링 요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22년 전 1789년 사실이죠. 이게 숫자가 실제 연도가 들어가면은 진정성이 확 느껴져요. 그런데 프랑스 후작 레페르입니다. 레페르 캐릭터가 나왔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일반 그 약자도 굉장히 선호하지만 대개로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약품이나 뭐 굉장히 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분이 고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후작 레세르는 뭐가 문제 있었어요? 신장 결석을 앓았어요. 문제가 있죠.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마을인 에비앙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해요? 발견한 게 아니고 물을 마셨어. 그랬더니 몸이 좋았겠지. 해결이죠. 갈등 해소. 좋아서 병을 고쳤어. 우와, 엄청난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냥 효과가 좋았다고 전설을 내려가지고 그냥 상품화 시키면 요즘엔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건강에 효험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봤어.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뭐 나폴레옹 4세인가요? 네. 인정을 하고 지정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에는 뭐 브랜드 이름 잘 짓고 스토리텔링 잘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에도 부합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모바일 문화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그럽니다. 이름 잘 짓고 스토리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광고 스토리텔링을 이제 보면 되는데요. 예,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좋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살펴드렸듯이 그런 그 광고 효과가 나름대로는 스토리 형태로 가질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광고도 스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형태로 갖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광고들이 스토리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 혹은 뭐 심파라고 불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중에서 동남아시아에 먹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광고도 짧은 광고인데 커뮤니케이션, 통신회사 광고인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했는데 통신 이야기는 없어요. 통신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때리지? 이게 결국 사람들 흥미를 유발하는 플롯 구성이거든요. 순차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뭔가 오기 때리니까 확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어떤 아저씨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한테 도움을 줍니다. 30년이 흘렀죠. 이건 이제 플롯 구성이죠. 시간 차이가 있게만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아저씨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사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쓰러졌죠. 병원비가 우리나라도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큰 돈이죠, 우리한테도. 돈이 없으니 고민이 되는 거죠. 갈등이죠. 그래서 가게를 이제 처분하는데, 이게 사실 가게는 이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자,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빵빵빵빵. 없다는 건데. 30년 전에 지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의사가 된 거죠. 자,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그래서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인데 약간 맥락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소통을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로고를 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한류 때문에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약간 비극적인데 희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내용인데요. 자, 파충류 같은데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근데 갑자기 갈라지네요. 비극이 발생했어요. 근데 상황이 천장 마감재를 좋은 걸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천장 마감재를 좋은 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께 굉장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그 도마뱀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캐릭터죠, 2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에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부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스토리텔링의 주체는 영웅이나 뭐 스타가 아니고 이렇게 동물일 수도 있고요, 일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송파 석촌호수에 썼던 인형 러버덕인데 석촌호수에 16.5m 1톤짜리 대형 고무오리가 러버덕이라는 이름으로 딱 있었어요. 근데 이 러버덕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2년에 러버덕 사건에서 시작됐는데 이 오리 인형 수만 개를 실은 화물선이 홍콩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에 우리나라 부근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만 개가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이걸 추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양학자인 커티스 에비스 메이어인데,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서 러버덕이 호주,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남미 등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년이 넘어서서 14년 정도 표류를 했는데, 자, 단순한 사실이죠. 그러면 스토리텔러들은 이걸 어떻게 착안을 했느냐?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뭐냐? 14년 동안 바다를 헤매었지만 결국 집으로 가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육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고, 그것을 공공 예술 프로젝트 기획자가 이거를 러버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런 공공 예술 프로젝트 작품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스토리텔링의 하이 컨셉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뒤에 백조가족이라든지 카오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여기다 설치했거든요. 그건 인기가 없었어요. 여긴 스토리텔링이 없거든요. 그냥 백조가족, 카오스 캐릭터하고 컨셉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러버덕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가치, 이런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동이 덜하고요, 감정이입할 요소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다른 닉네임을 붙여준다거나 뭐 컨셉을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주목을 받거나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이야기의 존재이고요, 이야기는 몰입과 이해에 효과적입니다. 지식 정보 위주의 그런 주입보다 설득과 변화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정보를 이야기로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스토리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흔히 내러티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캐릭터, 갈등, 플롯, 드림 포인트, 또 전달 수단을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영화로 할 거냐, 광고로 할 거냐, 아니면 SNS로 할 거냐, 짤로 할 거냐, 어떤 수단이냐, 시각적 효과냐, 청각적 효과냐, 융복합이냐, 이것을 어떤 장르나 콘텐츠에 맞게 구성하는 노력들이 21세기 테크놀로지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하고요. 또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원은 물론 고객, 시민의 미래 비전과 희망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발전, 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경험과 진실의 바탕을 들고 소통과 유대를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확립하고 구성원을 결집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그의 바탕을 두고 소통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은 가장 잘하면은 굉장히 유효적절하면서도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공동으로 꿈꾸는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창작을 하실 때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결합을 시키시면서 계속 스토리텔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도 완벽한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연구 작업과 또 사례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개념과 유형들을 살펴드렸고요. 약간 다소 딱딱했는데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사례는 굉장히 많고 또 더 의미 깊은 것도 더 있는데요. 차후에 시간이 되면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